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을 시청자분들께 확실하게 이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형제의 난 사고 난 줄 몰랐어요. 믿음을 강요하지 마. 도대체 누구야?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판결과 관련된 법률 용어인 양육비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양육비는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하나의 채권으로 판단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기 전에 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 먼저 살펴볼까요? 네, 종전 대법원 판결이 2011년 12월 7일에 나온 판례입니다. 네.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며 그 전까지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봤는데요. 여기서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 채권은 보통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좀 쟁점이 됐는데, 이거 일반 채권으로 간주해 소멸시효 접수일부터 10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시효와 관계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럼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청구 당시 79세였던 A씨는 전 남편 B씨와 1971년 7월 혼인하고 1973년 11월부터 아들 C씨를 낳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이듬해부터 별거를 시작해 1984년 11월 정식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아들의 양육은 A씨가 1974년부터 아들이 성년에 이르던 1993년 11월경까지 약 19년간 전담했습니다. 네. A씨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삭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들을 키웠고, B씨는 재혼 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그때로부터 23년이 흐른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별거 이후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고 전 부인이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육비 청구권을 시효로 소멸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B씨는 아들이 성년이 된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양육비를 청구한 점을 지적한 건데요. 1심과 2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예, 2018년 1월 1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B씨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나,
그해 12월 2심 재판부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판례를 깨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성년이 된 1993년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니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되었다면서 A씨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7인의 다수재판관 의견으로 A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청구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비 금액이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계산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18년 12월 사건 접수 이후 무려 6년 만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건데요. 자세한 이유 들어볼까요? 예.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아직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어 더 이상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의 의미를 두고 소멸시효가 자녀의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판례 변경과 관련해서 법관들의 의견 다툼이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반대 의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 7인, 그리고 별개 의견 1인, 그리고 반대 의견 5인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7명의 다수 의견과는 달리 대법관 5분은 이혼한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따라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가 타당에 유지되어야 한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그 소멸시효는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별개 의견도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증여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증여 때문에요? 네네. 예.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희 형제가 3남 4년인데요. 네, 7남매시군요. 예. 네네. 그 장남이 네. 지금 어머님 집을 형제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증여를 자기가 해갔거든요. 어머니 나이는 올해 98이고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동의 없이 장남이 어머니의 그 집, 그 재산을
단독 명의로 물려받으신 상황이시라는 건가요? 예, 예, 어머님 쪽에서 전화가 많이 울리는데요. 아, 전화가 좀 울리시나요? 예, 예, 많이 울려요. 네, 혹시 텔레비전을 함께 켜고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 텔레비 안 켜도 제가 다시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라 다시 전화를 거시면은 안 될 것 아, 같고요. 예.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전화가 영 안 들리는데. 전혀 안 들리시나요? 예, 예, 울려가지고. 네. 지금 잠시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가 여보세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상담자분 지금 말씀 들리시나요? 예, 예,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예, 예. 그럼 예, 전화 예, 상태가 고르게 될 때까지 변호사님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예, 다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7남매시라고 하고요. 저희가 미리 받아본 사연에 의하면 지금 3남 4녀 중 넷째 아들이시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98세이시고 경주에서 살고 계시는데 누님께서 지금 어머님을 보살펴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장남인 형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증여 절차를 혼자 밟으셨나 봐요. 이런 사례가 흔한가요? 예, 주변에서도? 방황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증여 여러 가지 예. 네, 상담자분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이번에는 좀 울리지 않아야 할 텐데요. 여보세요? 네, 상담자분. 저희는 예, 지금 예. 잘 들립니다. 목소리 잘 칠남매고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저 지금 위에 큰 누님이 네네네. 형제 중에 가장 위에가 우리 큰 누님이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을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3년 몇 개월을 어머님 집에서 어머니 모시게 돼 있었어요. 네네. 기저귀도 갖다 드리고 목도 시키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장남이 와가지고 어머니 병원에 진료 때문에 가야 된다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구미예요. 구미를 모시고 갔는데 그래 그거 갖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모시고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갖고 증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증여했다는 말도 없이 누님한테 그냥 어머님만 시골 어머님 집에다 모시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좀 넘어서 있으니까 우편물이 와가지고 증여했다는 우편물을 받은 거예요, 누님이. 우리 어머니 이제 글씨를 모르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다고 자기들이 장남하고 큰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복양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집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 재산을 거의 90% 이상 본인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시골집까지 그렇게 형제간끼리 상의 한마디 없이 큰 누님이 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3년 몇 개월 동안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는 거는 가고는 정리해놓고는 거의 끝나 어머니 모시고 간다는 게 돈을 떠나서 너무나 인간적인 이하의 짓을 하니까 나머지 형제 6명이 이건 아니다. 돈 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고향도 다 없어지고 어머니하고 우리의 관계도 다 나빠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법적으로 하면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유기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네, 상담 받아볼게요. 예.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아버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상태신가요? 예,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한 5년 정도. 아, 그래요? 예. 그 장남은 이 집 말고 또 그동안 다른 재산 같은 거 증여받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도장을 어머님 집을 짓는다 해서 도장을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년 있다가 예. 도장을 대출을 좀 받는다고 해서 도장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토지가 좀 있는데 그걸 한 90% 이상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건 그때 우리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집이라도 시골 집이라도 형제들이 좀 들락거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해서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 어머님 그 아프신 그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세요? 치매는 그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왔다 갔다 조금씩 하십니다.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거나 일상생활을 좀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신 거죠?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뭐 그냥 예. 그냥 닭이나 잡수고 남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 정도는 되는데 예. 예. 또 어느 때는 또 조금씩 오락가락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뭐 올해 나이가 98이니까. 예. 그 증여를 그 장남 명의로 변경했다는 게 이게 예. 그 장남이 어머님 몰래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위조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어머님이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예. 그걸 좀 이용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전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정리했다는 게 아까 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세히 들은 건 몰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어머니가 올해 98이고 우리가 3남 4년대 어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우리 큰누님이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한 3년 몇 개월을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저귀도 3년 몇 개월 갈아드리고 밥도 해주고 병원에 모시고 하고 막 이 모든 일을 우리 큰누님이 했는데 어느 날 시골에 와가지고 장남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하고는 사는 곳이 구미거든요. 구미 모시고 가고는 하룻밤 제가 그 이튿날 왔는데 가고 난 뒤에 한 달인가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우편물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글씨를 몰라요. 그래 누님이 보니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 어머님을 모시러 가고 병원 데려간다 해놔놓고는 가서 증여를 하고 어머님 다시 누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증여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두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용서 못한다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예. 그 형제가 지금 형제 본인들 명의로 소송을 해서 형제들 예. 명의로 뭐 바꾸는 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 애초에 예. 어머님 거였으니까 예. 살아계실 때 이제 증여 자체를 좀 무효하는 뭐 그런 절차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돌아가신 다음에 뭐 물론 이제 무효화 뭐 상속인 자격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돌아가신 예. 다음에 좀 간단하게 유류분 청구를 하는 방법 이렇게 뭐 거칠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살아 계시니까 어머니 살아있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어머님께도 어머님이 이제 증여 무효를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무효가 될 만한 이제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뭐 이런 경우에 보통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장남이 서류 자체를 위조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어머님이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할 만한 의사 능력이 전혀 없다.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무효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류 위조는 이게 좀 간단해 보여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머님이 그 장남분을 형사 고소를 하셔야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만 뭐 형사적으로 진짜 위조를 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뭐 절차 자체 나머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보통 이제 근데 이런 경우에 설사 위조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뭐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증 치매여서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주장을 해서 근데 의사 무능력자라는 게 기본적인 의사 능력이 좀 없다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 치매 정도가 좀 경증이라거나 뭐 이러면 좀 안 되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면 아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증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도 좀 알아보기 힘들어하고 기본적인 뭐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중증 치매여도 그 증여했던 그 시점에도 이게 의사를 판단할 능력, 그런 걸 능력이 없었다. 그것까지 입증을 해야 돼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좀 간단해 보이는데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어머님이 의사 무능력자라서 증여한 게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결국 그걸 소송을 해서 뭐 이제 무효화해야 되는데 그 소송 자체도 의사 무능력자인데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어머님을 이제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먼저 성년 후견 절차를 좀 밟아야 될 수가 있어요. 성년 후견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지정이 되고 그 후견인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소송을 이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형제들끼리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러면은
보통 이제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원래 가족들 중에 좀 지정이 되는 경우가 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예.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법원에서 자녀들 중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어머님을 예. 어머님의 이제 권리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후견인이 되는 거죠. 예, 이러면 또 이게 후견인이 이제 뭐 그 형제분들 뜻대로 또 움직여준다는 사실을 뭐 그런 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을. 예, 예, 뭐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절차 과정에서 어머님 신체 상황을 좀 감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예, 과정에서 예. 뭐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방법은 법리상으로 좀 간단해 보이는 면은 있는데 절차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예. 밟아야 되는 제도들도 좀 많이 있고 무엇보다 예. 입증이 이제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런 무효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살아계실 때도 어머님을 그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무효하기가 어려웠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럴 때 이제 물론 어머님의 뭐 진술이라든지 말씀하신 걸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뭐 이렇게 진술을 받아놓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좀 이렇게 무효까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상담자께서도 지금 어머님께서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예, 예. 이게 단순히 노령으로 인한 건지 병증 정도는 저기 예, 예. 아마 저기 그 그날 올라가고 치매 그 조사를 했는 말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경증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경증이면 아마 사실은 이제 열의 9은 무효까지는 좀 힘들어요. 예, 그럼 돌아가신 난 다음에 이제 더 힘드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이 예, 유류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원래 모든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상속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법적 상속분의 전부는 아니고 2분의 1 정도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가령 뭐 7명의 자녀 중에 한 명한테만 재산을 부모님이 몰아주셔도 나머지 6명이 자신들이 원래 받을 수 있던 지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유류분 청구라고 하고요. 이거를 지분 청구라고요? 유류분, 유류분. 예, 유류분 청구라고, 예, 유류분 청구라고 하고 이게 지금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좀 간단해요. 이거는 내 상속 지분만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저기 그 장남분이 재산을 많이 가져갔다라는 것까지만 입증을 하면 되니까 절차적으로는 좀 간단한 면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까 이제 여쭤본 게 다른 재산도 혹시 장남이 가져간 게 있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예. 그게 많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장을 줬더라도. 예, 그런 절차들을 좀 이렇게 입증을 하셔가지고 장남이 그동안 증여받았던 그동안 살아면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증여받았던 재산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유류분을 통해서. 그래서 대신 우리가 저기 도장을 줬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도장 뭐 어떻게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동의가 아니고 그 집을 짓는다 해서 어머니 혼자 사는 집을 새로 짓는다 해서 뭐 집으로 담보대출한다고 그 도장을 아버지 그때는 저기 어머님 명의로 돼서 어머님 직접 하니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도장만 하면은 된다 이래가 도장을 줬는데 그 재산까지 다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가 그거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유류분 청구 소송할 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결국 한쪽 재산이 부당하게 많이 가져간 그 형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뭐 원래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의 2분의 1까지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류분 청구니까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건 유류분 청구는 이제 기간 제한이 있어요. 안 때로부터 1년이고 돌아가시고 난 데부터 10년이니까 이건 지금 그러면 안 되겠네. 아버님 돌아가시 25년이나 되면. 그러니까 아버님 거는 이제 좀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어머님 거에서 혹시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1년 내에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죠. 1년 내에 해야 된다고요? 예, 1년 내에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좀 정리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그러면 힘든다는 이야기네, 그죠? 경증인 경우는. 그렇죠. 경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입증이 된다면 뭐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 24시간 계속 CCTV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예. 시점에 중증이 심해져서 이렇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넘어갔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유류분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 2분의 1에 대한 부분. 우리 본인 욕심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유류분 제도로 가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입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예.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예. 그 유류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 대부분이 유류분 청구 소송은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 1년 기간이라니까 빨리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데는 공소시효가 있는 건지. 예, 어머님으로서 받을 부분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고 옛날 네. 아버님 것도 혹시 뭐 지금 뒤늦게 알기시게 된 부분이 있으면 뭐 10년 네. 내라면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유류분 제도라고 했죠? 예, 유류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뭐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이 방법이 좀 대처 방법이 다른가 봐요. 예, 아무래도 그 살아계실 때는 증여 형태로 많이 되고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나 유증이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어머님이 지금 이 사건처럼 이렇게 뭐 불완전한 의사 능력으로 이렇게 증여가 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가능한데 법리상으로는 근데 입증이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서 만약에 입증이 좀 가능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유류분 제도로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이 좀 간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편찮으신 상황에서 좀 위조해서 이렇게 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위조해서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네. 어머님이 위조했다고 이게 피해자니까 피해자가 그럼 어머님이 되니까 내 재산 침해됐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침해 상태시다 보니까 그 주장을 또 하기가 힘들으시니까 그렇게 위조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위조도 결국 입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실상 형사 쪽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그렇죠. 있겠네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고소한다는 게 흔히 있지는 않으니까. 예. 그럼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어도 단 한 명의 자녀에게 이렇게 뭐 단독으로 증여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문제는 없고 본인의 재산권을 그냥 자유롭게 처분한 거라서, 다만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침해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특히 장남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머지 따님들이나 이제 차남들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하려고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상담자분께서는 좀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이제 위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머님이 중증 침해여서 이렇게 된 건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를 무효화하는 방법이 법리상으로도 간단해 보이고 명쾌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집 증여뿐만 아니라 일생 전반에서 특별하게 증여받은 돈들, 근데 뭐 교육비나 뭐 생활비 지원, 뭐 병원비 지원 이런 거는 안 되고 특별하게 뭐 큰 돈이 오고 간 거 이런 것들은 또 특별하게 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뭐 자신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좀 명심을 하셔서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이 부분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인 만큼 대화를 통해서 엄마는 합의를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또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겠죠. 법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만히 잘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큰 경적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1차선에 있던 차량의 차주가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2차선에 노상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길이 비좁아서 제가 1차선으로 넘어올까 싶어 경적을 울린 것 같았는데요. 저는 1차선으로 갈 마음도 없었는데 차주가 저런 행동을 하니 순간 기분이 확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을 일부러 앞지른 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제 갈 길을 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보복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제가 앞질렀던 차주가 저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박았고 저는 좌회전을 하던 중이라 이 사실을 모르고 가버렸던 건데요. 이 사고로 상대 차주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경찰에서는 과실 비율을 저 7, 상대방 3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 조사를 끝냈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복운전과 뺑소니 혐의는 정말 억울합니다. 경찰에서는 벌점 25점에 벌금형 정도 나올 것 같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 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 합의하게 되면 없던 게 되는 건지, 만약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어느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경찰에서는 벌점과 벌금형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보복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종전과 여부나 죄질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편인데요. 네. 다만 뺑소니나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이제 범죄들 중에서 좀 중하게 처벌되는 편입니다. 그럼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되나요? 글쎄 이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벌금형은 좀 힘들 것 같고 특히 네. 이제 뺑소니,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다치면 특수상해로 가게 되거든요.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형법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데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불가능해요. 특수상해가 적용이 되면. 예. 근데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과 뺑소니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CCTV나 블랙박스를 못 본 상태여서 네네. 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다만 경찰에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말을 뭐 좀 해준 거면 또 이게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접촉 네네. 사고인 것 같고 그러면 고소인의 고소사실인 뺑소니나 보복운전 전부에 대해서 아직 유죄라는 확증까지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로 가게 되면 벌금형 선고가 이제 아예 불가능하고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렇죠. 네. 예, 아예 특수상해 법문에 아예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가벼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제 뭐 꼭 특수상해 아니야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이 그 뺑소니랑 이제 이것들이 다 적용되는 상황에서 뺑소니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 특히 이제 내용 보면 비접촉 사고로 보여서 상담자께서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은 되게 감형 사유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올 확률도 낮아 보이고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상담자님께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입증을 위해서 어떤 증거를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교통사고 대부분은 사실은 수사 대부분이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본인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지워지기 전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주변에 이제 관련 CCTV나 다른 차량들의 뭐 블랙박스도 확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과실 비율이 7대 3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해당 과실 비율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경찰서에서는 사실 과실 비율을 원칙적으로 판정해 주진 않거든요. 예, 원래 피해자와 가해자만 구분하는 거고 아마 현장 자료를 토대로 수사관이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네. 예. 다만 이게 지금 뭐 블랙박스를 제가 못 보긴 했습니다만 상담자께서 이렇게 우측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걸로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담자 쪽이 좀 더 과실 비율이 많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경우 상대 차주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는 있을까요? 만약 뺑소니나 보복운전이 적용이 되면 합의나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다만 합의가 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감경 요소이긴 합니다.
또 이제 뺑소니나 보복운전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죄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우측초를 했다거나 가속을 했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혹은 이게 난폭운전으로 볼 여지도 좀 있어요. 예, 난폭운전은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좀 높은데 뭐 난폭운전이 되면은 12대 중과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12대 네. 중과실이 적용되면 이 역시도 처벌이 받게 됩니다. 상담자님께서 변호사 선임은 어느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추가로 여쭤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이 사건은 이제 사실 비접촉 사고에서 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 지금 상담자께서도 무죄를 좀 주장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능한 빨리 선임해서 경찰 단계에서도 좀 적극적 의견 표명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상담자께서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사안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다른 교통사고 관련 처벌 조항이 일부 좀 가벼운 것들 적용되더라도 좀 뺑소니나 보복운전은 적용을 최대한 피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처벌이 세기 때문에 네. 예. 뺑소니는 지금 접촉이 있었는데 도주했다면 사실은 좀 피하는 게 어렵긴 한데 비접촉으로 바로 좌회전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좀 있고 또 보복운전 부분은 좀 반복해서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나 CCTV상에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볼 만한 여지가 없으면 사실 이 역시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조사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상담 받으신 것처럼 이제 그 당시 느끼셨던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상대방이 먼저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얘기하면 그런데 모르는 걸로 그냥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감정적인 있고 일단 예, 배제하고. 그런 거를 진술한 것 자체가 좀 불리해질 네. 수가 있어서 예. 좀 배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럼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면 1차 조사 때 조사받으셨던 걸 좀 내용을 좀 곰곰이 떠올려서 2차 조사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그 1차 조사 받으셨던 내용이나 고소장 같은 것들 정보 공개 청구로 미리 좀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또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 지금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뺑소니나 보복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죄 주장이 가능하면 뭐 일반적인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상이나 난폭운전 혐의가 설사 적용되더라도 나머지 두 법 적용되는 거를 뺑소니 이런 적용되는 걸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상으로 근데 만약에 뭐 제가 못 보긴 했는데 혐의가 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면 사실 그냥 인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사건은 부인을 하면 굉장히 처벌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빨리 합의를 해버리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는 모습에 더욱 관심이 가고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사귀고 난 이후 아내의 규칙적인 생활은 모두 종교활동 때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집안 역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는 종교가 따로 없었지만 결혼 전에는 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딱히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저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기 시작했는데요. 늦은 밤 퇴근에 뻗어서 자는데도 새벽 예배를 계속 강요하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그만하라며 화를 냈는데요.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종교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종교적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종교적인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많지 않나요? 네, 사실 종교 부분이 서로 양보해서 타협에 이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일부 종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못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죄악시하기도 하고 또 이게 종교가 다르면은 나머지 양가 가족들까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기가 쉬운 주제입니다. 네. 상담자분이 현재 아내와 종교적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이혼 사유겠죠? 강요의 정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데 단순히 강한 종교 권유 정도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 법원이 좀 성격이나 문화 차이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곧장 그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그 종교 강요가 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거나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종교 자체 이것보다 그 종교 강요나 활동이 가정에 미치고 있는 그 영향 이게 비정상임을 입증할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상담자분의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가자는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사연의 경우 단순히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새벽마다 지금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깨운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특히 이제 이게 반복적이고 장기가 되었다거나 특히 이제 그 처가 부모님까지 합세를 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면 아내 쪽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실까요? 예. 어떤 뭐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가정의 자산 상당수를 이제 동의 없이 이렇게 그런 경우 진짜 탕진하는 많은 것 경우가 같아요. 가끔 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좀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될 것 같고 또 장기간 종교 시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장기간 또 귀가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종교 강요를 하면서 폭언, 폭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이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그 종교를 통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위해가 된다거나 그 갈등이나 괴롭힘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입증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 그 자체보다 종교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네, 그렇죠. 입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상태입니다. 만약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한데요. 장기간 가출의 경우 이혼 소송 시에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출이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네.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라는 게 이제 명백히 있고요. 네.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살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귀가하지 않을 경우 아내분이 상담자분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정 내에서 이제 이혼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증거 확보가 좀 가정 내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좀 증거가 확보가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내가 좀 가출한 상태에서 통화를 좀 하시면서 녹취를 하시든가 문자로 좀 대화를 하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좀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지금 빨리 돌아오라는 주장을 좀 반복하셔서 나는 지금 가정을 보호하려는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의사표시를 좀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증거가 이런 것들이 결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이런 거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예. 종교라는 게 참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SNS에 그날의 일상을 매일같이 올리는데요. 제 나이에 딱 맞는 여러 사진을 올리다 보니 팔로워 수도 꽤 됩니다.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서인지 어느 날부터 악플도 꽤 올라오는데요. 그중 한 달 전부터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욕설부터 시작해 성적인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서 돈을 줄 테니 계속 만나자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계정을 살펴봤지만 게시물이 전혀 없어 신원도 알 수가 없는데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방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요즘 SNS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악플도 그렇고요. 이번 경우처럼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꽤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온라인 공간이다 보니까 뭐 또 익명이고 또 적발이 쉽지가 않죠. 네. 또 수사기관도 추적하는데 사실 좀 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또 이렇게 막상 잡아도 처벌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모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스토킹 혐의를 적용 가능할까요? 예.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가 몇 년 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집에 뭐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사안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당연히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여기서는 본인이죠. 거부 의사가 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스토킹 처벌이 시행되지 몇 년 되지 않아 판례가 아주 풍성하게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꼭 명시적인 거부 의사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가 추단되는 상황이면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익명의 메시지 속에는 상담자를 향한 성적인 발언도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음란죄 적용은 어떤가요?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 성적인 발언 등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 어떻게 증거를 마련하고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해당 메시지나 발신자의 계정, 아이디, 그리고 뭐 기타 정보들이 나와 있는 화면들을 이제 모두 다 캡처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는 상대방 계정이 뭐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서 뭐 고소를 하시면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추적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네. 업체에 정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스토킹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위자료 상당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닌데 형사 판결이 있을 경우 법원은 특별한 입증 없이도 불법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혹시라도 상담자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증거를 좀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스토킹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명시적 거부 의사를 한 번 정도 밝혀놓는 것도 좀 좋습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판례들이 꽤 있지만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명시적으로 좀 확실하게 메시지를 그렇죠. 보내는 게 예, 좋군요. 보내놓으면 좀 이렇게 좀 입증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실무상 스토킹 처벌법의 또 가장 큰 실익이기도 한데 스토킹 행위로 인정이 되면 고소하면서 경찰서에 긴급 응급 조치 같은 걸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판사님이 접근 금지나 뭐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 조치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또 위반하면 잠정 조치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처벌이나 이제 강도 높은 제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매번 대응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악플이나 이렇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어떤 그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괴롭힐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단 한 번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건가요? 그 뒤로 이제 계속 거부 의사가 명백해 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 행위 모두가 이제 범죄가 되니까 네. 예, 그걸 이제 다 모아서 이렇게 특히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많이 입증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좀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거나 좀 글을 올릴 때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상담자께서는 이제 제가 볼 땐 피해자일 뿐 뭐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거에 절대 뭐 말려들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쪽이 처음 몇 번은 처벌이 좀 약한데 이제 반복되거나 이제 접근 내지 뭐 연락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처벌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님의 잠정 조치를 위반했을 때 한 달간 법원 그 구치소에 유치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최근에는 결국 스토킹 쪽이 행위 하나하나의 처벌보다는 반복을 못하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모든 것을 캡처하셔서 증거로 보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기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